10여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파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북측은 평창올림픽에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뿐 아니라 고위급 대표단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이번 설 명절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비핵화 등 평화 정책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지금껏 남북회담에서 북한은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는가 하면 우리 측의 취재에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회담 전체를 공개하자는 제안까지 하는 등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속내가 뭔지 짚어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의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칼둔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를 접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는 과거 정부 때의 갈등을 털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당직 근무 체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당직 근무가 정상이었다는 병원 측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2만 4천여 건의 불법 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서울, 강남 등에서 집값 상승이 꺾이지 않음에 따라 자금 출처와 시세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종합병원이 맹장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배 안에 실리콘 튜브를 남겨놓은 채 봉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술 봉합 틈으로 튜브가 튀어나온 건데 병원 측은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 중심으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된 남북 회담이 1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 30분 전에 양측 수석 대표를 포함한 3대3 접촉이 마무리됐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네, 남북회담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만 해도 진행이 순조로워서 회담이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꽤 좀 길어지고 있네요. 네, 남북은 현재 오전에 교환한 공동보도문을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25분쯤부터 공동문안을 위한 최종 협의가 있었는데 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어 저녁 7시 5분 남북 수석 대표가 만나 20분간 최종 조율을 했는데요. 곧 발표문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북은 오전엔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2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도 수석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대표들이 만나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오늘 하루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담이 진행된 만큼 금방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곳 남북회담본부 상황실에서 고위급 회담의 실시간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추가 접촉이 있을지 아니면 곧 공동 발표문 초안이 나올지 이런 것도 아직 알려진 게 없나요? 네, 최종 수석 대표 접촉에 끝났다는 소식 이후에는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통일부 당국자들과 취재진들은 그 내용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회담 결과에서 후속 회담 일정도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실무회담을 준비하는 회담본부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담이 마무리되면 대표단은 이곳 회담본부로 돌아와 회담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뉴스 도중에 회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담에서 남과 북이 가장 먼저 접점을 찾은 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였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공동 입장하고 또 공동 응원단도 꾸리자고 제안했고 북한은 이에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예술단까지 포함한 대규모 파견을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상범 기자입니다.
우리 측은 오전 전체 회의 기조 발언을 통해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표단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북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평창 방문단을 예고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수단을 비롯해 응원단과 예술단, 참관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까지 파견하겠다고 화답한 겁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도 평창에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측은 남과 북 선수단이 올림픽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공동 응원단을 꾸리는 것도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회담에서 수용 가능한 북측 파견단 규모 등 남측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북측의 희망 사항을 더 파악해 유관부서와 협의해 가능한 대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네, 잠시 뒤인 저녁 8시에 남과 북이 종결회의를 한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북한은 오늘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서해 군통신선도 복원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판문점에 이어서 남북 연락 채널이 모두 복원된 건데 평창 올림픽 때 대규모 인원이 육로로 오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입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서해 군통신선을 복원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판문점 연락 채널 복원에 이어 남북 군사당국의 통화선이 이어진 겁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응해 북한이 통신선을 끊어버린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로를 확인한 결과 14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남북은 내일 8시부터 서해 군 통신선 채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군 통신선은 서해와 동해에 각각 3개의 회선이 있었지만 동해는 산불로 통신선이 훼손돼 남은 건 서해뿐이었습니다. 오늘 북한이 전격적으로 군 통신선을 개설하는 건 일단 평창올림픽 때 육로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남북이 육로로 오가려면 군 통신선을 이용한 통행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원된 군 통신선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촉즉발에 무슨 위기가 있더라도 통신선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오발이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미리 얘기할 수가 있어서 확전이라든지 긴장이 고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군사당국 회담에도 군 통신선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디딤돌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우리 측은 이와 함께 다음 달 설 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참가와 함께 2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함께 우리 측이 북한에 제안한 건 설 명절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지난해 7월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다음 달 16일 설까지 기간은 빠듯하지만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설 연휴 이후라도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장관 역시 자신이 실향민 2세임을 강조하며 상봉의 시급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또 설 명절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포함된 상태여서 상봉이 성사된다면 평화올림픽이란 취지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의 만남이 오늘 회담을 통해 성사된다면 2015년 이후 2년 4개월 만에 남북 간 혈육 상봉이 이뤄지게 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우리 측은 남북 간 군사회담,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꺼냈는데도 북측이 과거와 달리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군사 분야 의제에서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신승희 기자입니다. 오전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 측은 준비했던 군사회담 문제를 꺼내놓았습니다. 군사적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도 북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현안, 핵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의 첫 반응은 예상보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감한 비핵화 언급에도 북측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측 군사회담 제의에 북측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대북 제재 중단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요구 조건 등이 거론됐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번 회담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회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오늘 회담장엔 모처럼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북측 리선권 위원장이 온 결의 새해 첫 선물로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자 이렇게 첫 인사말을 건네자 남측 조명근 장관은 시작이 반이다 이러면서도 첫 술에 배부르겠냐며 끈기를 갖고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회담 결실을 향한 남북의 의지가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남북 대표단의 표정에서도 회담에 대한 기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는 길이 불편하지 않았느냐는 조명균 장관의 안부 인사에 리선권 위원장은 겨울 날씨를 남북 관계에 빗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연계의 날씨보다 이 북남 관계가 더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합니다. 리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에 태어난 조카 얘기를 꺼내며 그리운 시간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이어 이번 남북회담에서 값비싼 결과물을 만들자며 분위기를 한껏 띄우자 조 장관도 민심이 천심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온 교례에게 새해 첫 선물, 더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민심에 저희가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 회담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잘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장관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로 남북관계 복원에 소망을 피력하자 리 위원장도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기 마련이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마주 앉은 남과 북은 평창 그 이상의 결실을 맺자는데 의기투합한 모습이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남북 회담을 할 때면 북측은 보통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기도 하고 또 우리 측 취재에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담 전체를 공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그 이유를 김용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모두 발언이 끝나갈 때쯤 북측이 돌발 제안을 해왔습니다. 전체 회담 실황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이 기자 선생님들도 지금 다 관심이 많아서 오신 것 같은데 저리 확 그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진지함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함이 얼마나 지금 진지하게 놀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게 보여주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측이 관례대로 비공개로 하자며 회담 분위기를 잡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실제로 공개할 뜻이었다기보다는 회담을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성과를 낙관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어떤 성과들을 제대로 좀 보여주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북한이 폐쇄적이지 않다는 걸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단에 태권도 시범단까지 보내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란 분석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상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 같은 한민족끼리는 화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국제사회에 보내는 이런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대북 제재의 고리를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자, 오늘 회담이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 반 판문점의 모습입니다.
자, 북한 리선권 위원장과 협상단 그리고 기자단이 이렇게 우리 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서 우리 측에 있는 평화의 집, 즉 약속했던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는데 오늘 남북 대화의 주요 장면들을 권난 기자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의 걸음걸이는 군 출신답게 당당했습니다. 다소 추운 날씨였지만 외투를 걸치지 않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로 오늘 고위급 회담을 잘하자는 겁니다. 네, 예. 소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될 겁니다. 9시 40분 평화의 집에서 우리 측 대표단과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전 10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서류철을 들고 온 조명균 장관과 빈손으로 온 리선권 위원장, 태극기와 평창 배지를 단 우리 측과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단 북측. 대조적인 모습이었지만 오가는 말은 서로 우호적이었습니다. 장관 선생이 유년 시절에 스케이트 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시작부터 이거 스케이트 그거 탔기 때문에 확실히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단 5명 전원이 참석한 협상은 1시간 5분 동안 이어졌고 11시 반부턴 조명균 장관과 천혜성 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북측의 리선권 위원장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황충성 조평통 부장 간의 3대3 협의가 5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점심은 따로 먹었습니다. 북측은 또다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건너가 북측 통일각에서 식사를 했고 오후 2시 14분 다시 회담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오후엔 4대4 대표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4시 33분부터 50분까지 수석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단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저녁 6시 25분부터는 공동 보도문 문안을 협의하는 3차 접촉을 시작해 15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응원단뿐 아니라 예술단의 참관단까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방문단이 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최재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제안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선수단과 응원단뿐 아니라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참관단까지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에 650명 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낸 게 역대 북한 방문단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 제안대로라면 평창에 더 큰 규모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처음 등장한 참관단입니다. 참관단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혹시 북한 주민들도 같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용어의 차이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며 참관단 성격과 규모를 북측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 수 있는 북한 예술단으로는 모란봉 악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왕제산 악단과 공훈 국가합창단도 온다면 예술단만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의 이동과 숙소, 신변 안전 보장 같은 현실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남북이 협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그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현재 회담 진행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5분 전인 저녁 8시에 종결 회의를 시작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 종결 회의라는 건 그야말로 종결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제 양측의 협의가 마무리가 돼서 양측 대표단이 5명끼리 다 모여 앉아서 합의문, 공동보도문을 읽는 거 이게 이제 종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최종 문안을 조율하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마지막 최종 문안 조율까지 끝난 거고요. 그야말로 이제 조율된 문안을 가지고 양측이 오전 10시 회의처럼 제대로 앉아서 일종의 이제 세리머니를 하는 겁니다. 곧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사실 오전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서 회담이 이렇게 길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한 10시간 정도 지금 걸렸어요.
예, 뭐 10시간이 또 짧지는 않은 시간인데 네. 또 남북 회담으로 보면 이렇게 당일에 이렇게 보도가 나온 공동 보도문이 지금 나올 걸로 보이니까 이걸로 보면 그래도 짧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오전에 이 공동 보도문 초안이 이제 교환이 됐거든요.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북한이 뭐 선수단뿐만 아니라 예술단, 응원단 각 여러 가지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고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와 군사당국 회담 이런 걸 제안을 했는데 수차례에 걸친 수석 대표 접촉 끝에 어쨌든 문안 조율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마지막 접촉이 좀 계속 이어졌고 뭐 양측이 마지막에 조율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또 어떤 부분이 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어쨌든 이제 8시 6분 지나가서 이제 종결이 한 6분쯤 지나갔으면 지금 저희가 이제 현지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남북 양측의 수석 대표가 이미 합의문을 교환해서 읽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평창 문제는 어쨌든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얘기가 됐을 걸로 보이고 우리는 이제 오늘 회담에서 이산가족이라든가 군사당국 회담해서 후속 회담을 이어가려는 어떤 의도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디까지 호응했을 것인가라는 게 조금 뒤에 나올 공동 보도문을 보면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공동 보도문이 최종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뭐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안정식 기자가 봤을 때 오늘 회담의 뭐 성적표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평창 참가에다가 후속 회담 일정까지 다 잡았다. 네. 이산가족 위한 정식사회담, 군사당국 회담까지 다 잡았으면 거의 뭐 A에 해당하는 성적표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평창 참가는 합의를 했는데 후속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 뭐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됐다라면 한 B 정도.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C 이하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북 회담본부 있는 상황실에는 이 최종 보도문 이게 지금 곧바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기자들이 종결회의장에 가서 공동 보도문을 보고 현장에 있는 기자실로 가서 거기에 이제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기자실에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기자실로 직통전화로 전화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일본은 구두로 이런 게 합의됐습니다라고 기자들한테 전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팩스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구두로 들은 기자들이 각 사에 이제 뭐 메일을 보내든 대화방을 통해서든 그렇게 전파하는 게 일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몇 분 뒤에 그럼 저희도 내용을 좀 알 수 있겠네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멀리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핵무기는 절대 금지돼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웅수 기자입니다. 180여 개국 교황청 대사들을 초청해 신년 연례 외교 연설을 하는 자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È di primaria importanza che si possa sostenere ogni tentativo di dialogo nella penisola coreana. 한반도의 안정이 곧 세계 평화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trapposizione, accrescere la fiducia reciproca e assicurare un futuro di pace al popolo coreano e al mondo intero. 파멸을 낳을 수 있는 핵무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E reciprocamente gli armamenti già esistenti si mettano al bando le armi nucleari. 교황의 이런 언급은 2년여 만에 재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남과 북이 오랜만에 마주 앉은 오늘은 평창올림픽이 꼭 한 달 남은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 현지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혜원 앵커. 네, 평창 스키점프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회담으로 북한이 평창에 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는데 현지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북한의 출전 소식에 평창 조직위는 더욱 바빠지고 있고 세계적인 관심도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취재진이 일하게 될 프레스센터와 국제방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직위는 모든 준비가 순조롭다며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희동 기자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자리한 메인 프레스센터로 전 세계 58개 나라 3,000여 명의 보도진이 일하게 될 공간입니다.
5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기자실과 AP와 로이터 등 외국 통신사의 사무실도 마련됐습니다. This is very overwhelming. I'm very excited for the coming next month. The facility is great and FBC is nice too. 평창올림픽 중계를 책임질 국제방송센터도 각종 장비를 설치하느라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국내 주간 방송사인 SBS와 미국의 MBC 등 60개국 만여 명의 방송 인력이 올림픽의 감동을 지구촌 곳곳에 전하게 됩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평창에 와서 생생하게 취재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다음 달 9일 개막하는데 현재 북한을 포함해 99개 나라가 참가 의사를 밝혀 역대 최대 규모의 겨울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대회 준비도 순조롭습니다. 12개 경기장은 물론 개폐회식장과 선수촌도 모두 완공돼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2018km를 달리는 올림픽 성화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평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열기가 고조되면서 입장권 판매도 이번 주 70%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평창 조직위는 목표인 90% 달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북한의 참가가 확정된 가운데 이제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는 한 달 뒤 지구촌 겨울축제가 열리는 이곳 평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SBS 정희돈입니다. 네, 남북회담 공동보도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다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이 출연했던 10억엔 약 1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예산으로 모두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대신 우리 정부가 같은 액수를 마련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잘못된 합의였지만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외교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 내용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일본과 외교 관계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했다면서 2015년 합의를 재협상하자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스스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또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돈을 내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가 담긴 셈인데 돌려받지 않을 게 뻔한 상황. 일본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당장 반환하란 것부터 만족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발표가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죄송하단 말로 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협상을 통해서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31분 가운데 9분이 모여 계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박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눔의 집에선 9분의 할머니 가운데 그나마 거동이 가능한 3분이 TV로 정부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잘못된 합의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화만 날 뻔했지. 할머니들은 이틀 전 나눔의 집을 찾아온 강경화 장관에게 합의 무효화의 뜻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건 왜 됐으니까 내가 사죄 받아야지. 딴 거 뭐 있어요? 예,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이러니까. 대구에서 지내는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에게 받은 10억엔을 왜 돌려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의한 적도 없는데 후속 조치라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 못합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한 정부가 또다시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할머니가 논의하겠다 하지 뭐 구체적인 내용도 없잖아요. 일본의 진심 어린 공식 사죄. 몇십 년째 할머니들의 바람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우리 다 죽기 전에 일본서 사죄 받기만 해 어떻게 노력해 주세요. SBS 박창근입니다. 우리 정부 발표가 나오고 약 1시간 뒤에 일본은 강한 어조로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위안부 합의 이외에 어떠한 추가 요구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 반응은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기대한다는 표현에 예민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말 자체가 합의 이외에 추가적인 요구라는 겁니다. 慰安婦問題の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確認したにもかかわらず、韓国側が日本側に対してさらなる措置を求め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我が国として全く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 등 다른 것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재협상은 없더라도 서울 소녀상 이전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방 자제 등 일본 측이 원하는 합의 이행은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북한까지 언급해가며 합의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北朝鮮の脅威に対峙をしている中で、この日韓合意は核べからざる基盤となっているはずです。 스가 관방장관도 합의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고노 장관은 또 일본이 지급한 10억엔을 한국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듣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어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조치해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면서도 합의 무효화 선언이나 일본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현실이라는 게 분명 있겠지만 과연 다른 선택은 없었을지, 또 피해자 중심 해결이란 원칙에 최대한 부합한 건지 유성재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합의 파기 대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2015년 합의는 잘못됐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적했음에도 우리가 먼저 합의를 깰 수 없었던 겁니다. 일본이 우리의 동북아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안보적 이유가 우선 작용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핵 문제도 있고 미국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더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의미의 대승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일본의 진실 인정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며 재협상을 시사했던 데 비해 정부 입장이 미온적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피해자하고 지원단체들이 납득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발표는 상당히 태연세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합의보다 더 무게가 있는 협정도 파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일본은 당시 30년이 넘은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찾은 칼둔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형제국가, 제2의 고향 같은 친밀한 표현들이 면담 내내 오갔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이세영 기자입니다. 칼둔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확고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아크 부대의 이름처럼 진정한 형제
국가의 관계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희망합니다. 칼둔 특사는 제2의 고향에 온 것 같다라며 문 대통령을 초대하는 모하메드 왕세제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대통령님의 제2의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로 방문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모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약속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 이전에 가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2+2 대화 채널을 만들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2 채널은 통상 동맹국 간 이뤄지는 건데 그만큼 두 나라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칼둔 특사는 두 나라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는 덕담을 건넸고 문 대통령은 결혼한 만큼 뜨겁게 사랑하자고 답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으로 모든 논란이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칼둔 특사 방문 내내 좋은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양측이 노력하는 게 역력했는데 논란의 불씨가 다 사라졌을지 남승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현안 논의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칼둔 왕세제 특사의 사전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 관계를 좀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Korea have a very special long-term historic relationship. It's a relationship that we care very much about. 하지만 모든 문제를 털어낸 건 아니었습니다. 칼둔 특사는 양국 간 불화의 원인이 됐던 군사 분야 협정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우회적 표현이긴 했지만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 지원을 약속한 양해각서 이행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칼둔 특사는 다만 양국 관계를 결혼에 빗대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며 안 좋을 때 극복하고 화합하는 것이 결혼 아니냐고 말해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구성될 외교 국방 2+2 회담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국내법 위반 논란이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찬바람이 매서운 하루였습니다. 이번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시작된 건데 서해안에는 폭설도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했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장선혜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눈폭탄으로 출근길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수십여 대 차량이 눈 덮인 도로에 갇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눈도 쌓여가지고 차 정리하는데도 좀 그렇고 도로가 좀 많이 미끄럽죠. 차도 지금 이 시간이 원래 뚫릴 시간인데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빙판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에서는 탱크로리 차량이 눈길에 넘어져 화학물질 15,000리터가 쏟아졌습니다. 또 전북 완주와 전남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에선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길을 막아 일대 교통이 1시간 넘게 통제되는 등 전북에서만 160여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축대벽과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 25살 서모 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호남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바람에 광주와 군산공항에서는 이착륙하려던 항공기 17편이 결항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너무 거세 항공기 수십 편이 지연됐습니다. 휴가 와갖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쪽 광주 공항이 제설 작업이 아직 안 돼갖고 복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현재 충남과 전북, 제주 산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폭설과 한파는 곳에 따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걸 정부가 투기적 수요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과열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투기와 편법 증여를 비롯한 위반 사례 관련자를 7만 명 넘게 적발하고 추가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단속 결과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세금을 피해 편법 증여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14억 가는 거를 10억 3천에 매매했다 그러면은 양자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조사만 하면은
이런 거는 거의 증여일 개연성이 99%지 내가 내 돈으로 샀다라는 식으로 조달 계획서에 넣는 거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도 일반적인 거래처럼 보이려고 친척 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려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작성한 다운계약서 관행은 여전했고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 과열 지역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 신고가 의무화되자 계약일을 그 이전으로 위조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파리 대책 발표 이후 벌여온 현장 단속에서 모두 2만 4천여 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93명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거래 신고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를 끼거나 차입을 활용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등의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면서 시세 담합 사례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체포와 영장 집행이 가능한 특별사법경찰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의 효과가 발휘되고 금리 상승과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올해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2016년 징수액은 1조 5천억 원, 또 종부세를 낸 사람은 3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세액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거의 90%를 냈습니다. 같은 부동산 부자라도 격차가 크다는 얘기죠. 웬만한 규제에도 강남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배경엔 이런 자산가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2006년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 후 60일 내에 주택 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허위로 부풀린 거래가를 신고해 해당 지역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아파트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정부 규제에도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자전거래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담합 얘기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의견 교환하면서 그걸 얼마 이하는 못 팔게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규제와 세금 인상에 별 신경 안 쓰는 재력가들의 영향도 큽니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세금 액수의 상위 10%가 평균 4천만 원, 전체 종부세 징수액의 87.7%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관련된 세금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아직 아닙니다. 이런 분석은 앞으로 진행될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면서 다주택자 중에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투기 광풍 논란 속에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시세는 외국보다 20에서 30%까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 여러 번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가격도 끌어올린다며 국제 시세를 발표하는 사이트가 우리나라 거래소 가격을 아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는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하지만 거래를 통해 취득하려면 특정 국가의 거래소에서 그 나라 화폐를 내고 사야 합니다. 세계에서 매수 열기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원화 거래 시세는 미국 달러화 시세보다 20에서 30%나 높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Korea often have some premium regarding the international markets. 이런 한국 시세가 해외에서의 가상화폐 가격을 올리면서 국제적인 거품 형성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전 세계 7천여 개의 거래소 가격을 반영해 국제 시세를 공표하는 코인마켓캡은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한국 내 3대 거래소 시세는 시세 선정 표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세 격차가 극심한 데다 단기간에 이런 거품이 꺼지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재화의 근본 가치를 반영해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 고유의 기능을 한국 시장이 유독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 투기 과열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IMF 등 금융안정위원회에 참가하는 세계 30개 기구에 가상화폐 거래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까지 요청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한 남성이 종합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한 달 뒤 수술 부위로 실리콘 관이 튀어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10cm 길이의 배액관을 들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병원 측 반응이 황당합니다. G1 최경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맹장염 수술을 한 김모 씨는 최근 자신의 배를 보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배꼽 아래 수술 후 봉합한 부위에서 10cm 길이의 실리콘 소재로 된 관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서 발견된 관은 상처 부위의 고름 등을 빼내기 위해 수술 당시 꽂아둔 실리콘 소재의 배액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그 상처까지 벌려봤다 그랬는데 안 보인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꺼즈에 뗄 때 꺼즈에 이렇게 묻어서 버려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병원 측이 수술 당시 배액관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지만 찾아봐도 없자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겁니다. 더욱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걸 두고 과실이라고 하면요. 외과에서 할 사람 없습니다. 못 찾은 거 저희 불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뭐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병원 측의 황당한 변명에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체 사과도 없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병원 측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금도 저희가 다 지불을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몸 안에 지니고 있던 실리콘을 들고 병원 응급실에 찾아간 김 씨는 결국 추가 진료비 10만 원을 더 내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입니다. 향수, 방향제, 헤어 에센스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매일 쓰는 제품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지연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방향제를 담아 향기를 퍼지게 하는 이른바 디퓨저입니다. 불을 붙여봤더니 불길이 확 일어납니다. 바로 붙어버리네. 꺼져가는 불에 고농축 머리 영양제인 헤어 세럼을 붓자 활활 타오르고 연기까지 뿜어냅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향수인데요.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 직접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릴 때마다 불꽃이 일어납니다. 서울시가 생활화학제품 600여 종을 이렇게 실험해봤더니 인화점이 40도씨 이하인 고위험군이 195종이나 됐습니다. 화장품과 방향제 품목이 많이 포함되는데 특히 손발톱 매니큐어를 지우는 리무버는 영하 18도씨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잘 되는 건조한 실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이런 생활화학 물질들은 작은 에너지에도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정전기나 아니면 라이터라든가 담뱃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쉽게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디퓨저는 그냥 향을 내는 그냥 액체이기 때문에 딱히 불이 붙을 것 같진 않아서 미스트는 그 액체 때문에 불이 붙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돼 있는 위험 경고 문구가 아예 없거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쓰여 있는 제품도 많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 물품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저녁 8시에 열릴 예정이던 남북회담 종결회의가 지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장품 판매점에 가면 이것저것 발라보는 재미가 있죠. 손등부터 눈가, 입술 같은 부위에 문지르기도 하는데 매장에서 이른바 테스트용으로 내놓은 화장품들 위생 상태는 괜찮은 건지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로 꽉 찬 서울 강남의 한 화장품 판매점. 한 번 써보라고 비치한 화장품들은 대부분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개봉했는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도 태반입니다. 유통기한 표시가 어딨어? 2개월이면 다 교체를 하거든요. 딱딱한 한국소비자원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화장품 판매점 16곳을 조사한 결과 시험용 화장품 42개 가운데 1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해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아이섀도우와 마스카라, 입술에 바르는 제품들인데 11개 제품에서 살아있는 세균이 많게는 2140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세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4개 제품에선 피부나 점막으로 침투해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도 검출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데다 뚜껑도 없어 세균에 오염된 겁니다.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일회용 도구를 비치한 곳은 16개 매장 가운데 한 곳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협회 시험용 화장품 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잇따라 숨졌을 당시 병원에선 전공의 5명이 했어야 할 당직 근무를 절반도 안 되는 2명이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직 근무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그동안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측은 사고 당일 신생아 중환자실엔 당직의사 2명이 상주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병원 11층엔 소아병동과 지금은 폐쇄된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고 1층엔 소아응급실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전공의 2명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맡고 전공의 1명은 소아병동, 1명은 소아응급실을 맡습니다. 이들 세 구역을 총괄하는 전공의 1명까지 모두 전공의 5명이 당직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들어 이런 당직 근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6명은 근무 자체를 거부했고 국가고시를 앞둔 전공의들까지 당직 근무에서 빠지면서 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6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고 일주일 전부터 전공의 2명이 세 구역에 당직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사고 당일 3년차 전공의 1명과 1년차 전공의 1명이 맡아야 하는 입원 환자 수는 무려 126명.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상 신생아 중환자실엔 의사가 24시간 상주해야 하지만 당직의사 2명은 수시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비웠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일 낮 12시 반쯤 숨진 신생아 중 1명의 맥박수가 높아졌을 때도 당직의사는 자리를 비웠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직이가 1명이라도 있었으면 와서 설명을 당연히 해줬겠죠. 근데 그 장소에 당직이가 없고 다른 장소에 있으니까. 경찰은 이번 주로 예정된 국가수 부검 결과가 발표되면 주치의 등 교수진을 소환해 이런 내용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들이 4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처럼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도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기록물을 대거 없애거나 보존 연한을 규정보다 줄이기도 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부선의 창고. 5년 전 4대강 사업 조직이 없어지면서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뒤 방치된 모습입니다. 목록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이끌었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폐지 업체까지 불러 각종 기록물을 대규모로 없앴습니다. 폐기 목록을 적어놓지도 않는 등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석유공사의 대표적인 자원 투자 실패 사례로 꼽힌 캐나다 하베스 인수 당시 인수 금액이 2조 4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무려 1조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 조사 결과 투자 금액을 늘리기로 의결한 석유공사 내 회의록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하나를 대라고 하면 외부 기관 사람들까지 참여하여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규를 지키면서 파기되도록 하는. 기록 보존 기간을 규정보다 줄여놓은 경우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추모지원단 관련 기록이나 4대강 사업 기록은 규정상 영구 보존돼야 하는데도 3년에서 10년 보존으로 하향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고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금요일 아침은 영하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차디찬 북서풍이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큰 눈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지금 서쪽 지방에 눈이 오는 가운데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는 1에서 3cm의 눈이 오다가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충청 이남 서쪽 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한라산은 최고 50cm, 호남 많은 지역도 20cm의 폭설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남부지방도 오늘보다는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 강력한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 짓는 종결회의가 당초 오늘 저녁 8시에 열릴 거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후 현장에서 아직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동보도문 최종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있었는지 또 추후 언제쯤 다시 회의가 열릴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SBS 뉴스 특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집 8시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남북 공동 보도문 최종안이 현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일단 평창에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 또 민족끼리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뉴스 특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